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철입니다. 원래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나중에 다른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분을 모셨고요. 주제는 메타버스의 부상과 현안 과제 이러한 주제로 좋은 말씀들을 또 학계 그리고 실무계에서 그리고 연구계에서 각각의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맥스트의 박재환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그 주식회사 맥스트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환이라고 하고요. 앞선 발제자님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앞선 내용을 들으면서 현실 세계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법 제도들이 가상 세계와 증강현실로 서비스가 되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규제를 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고민과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그 현실 세계 기반의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에 대한 제언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은 앞에 설명을 들었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미 AR, VR, MR 등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온 영역입니다. 미국의 메타버스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메타버스 정의 자체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상적으로 형성된 물리적 현실, 저희는 AR로 보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 VR, 이 두 가지의 융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의 현재 초기의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대부분 가상 세계에서의 체험에 머물러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상 입학식이나 뭐 가상 콘서트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미국의 로블록스나 한국의 제페토도 마찬가지겠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현실의 활동을 대체를 하고 증강현실 서비스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로 피드백이 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융합된 확장현실 메타버스로의 진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준비들이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증강현실의 기술 성숙도도 높아졌고 애플,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기업 사례를 보면은 스마트 글라스의 상용화도 이미 도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이런 가상 융합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현실 세계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가 결합된 디바이스가 확대되고 있고 이미지 기반의 인공지능이라든가 증강현실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얘기는 아니고 사회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용자들의 카메라 사용 경험이 축적되고 진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사물이나 현실 세계 자체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의 발전도 눈부시고요. 또한 카메라가 결합된 디바이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동차의 카메라도 후방 카메라 외에도 늘어나고 있고요. CCTV, 로봇, 드론 등 증강현실이라는 기술 역시도 이러한 영상 처리 기술의 한 분야로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서비스가 현재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 글라스가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증강현실을 통한 현실 세계 이용 사례들이 다 산업 분야로 적용이 돼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B2C 시장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보고 계시지만은 해외 쪽에서는 활발하게 B2B 시장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공장에서 작업자가 증강현실을 통해서 3D 설계 데이터를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협업의 도구로 현재 쓰고 계시는 줌 말고도 증강현실이나 메타버스를 이용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조립 작업에서도 뭐 설비 관리라든가 다양한 사례들이 제조 산업뿐만이 아니라 건설, 조선, 국방, 교육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러한 트렌드를 봤을 때, 산업의 발전을 봤을 때 저희 증강현실 산업을 이끄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규제와 모호한 잣대로 인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의 가상의 그래픽을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다 보니까 현실 자체는 저희가 변경을 주지 않는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당연히 현실 세계에 대한 변경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명확한 규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규제들은 다 현실 세계를 규제하기 위한, 현실에서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였다면 가상 세계에서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써봤는데요. 아까 뭐 2차 저작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요. 저희는 카메라를 다루고 그래픽을 다루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저작물을 변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변형이 어느 정도의 변형이 됐을 때 저작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침해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상 컨텐츠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될 이제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나이 때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교육 측면으로 증강현실 컨텐츠를 만들 경우에 교육부에 가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에 현재는 게임적인 요소들이 많이 결합이 되면서 기능성 게임 같은 걸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가서 받아야 될지 아니면 컨텐츠를 관리하는 부서, 여가부 같은 데서 받아야 될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발생되고 이걸 이제 스마트 안경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적으로 몇 세까지 이용을 하게 할 것이고 한 다양한 모호한 잣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인증을 받는다거나 인가를 진행을 하지만 이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현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메타버스 환경으로 갈 경우에는 이러한 불명확한 규제 현상이 더 확대될 수 있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와 수요하는 사용자들이 명확했다고 한다면 메타버스 환경이 간다면 사용자가 공급자가 될 수 있고 공급자가 직접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는 메타버스라는 시대적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판단을 해서 규제를 할 때가 아니고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긍정적인 요소를 판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는 규제에 대한 고려를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서 산업 육성 도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혹자는 산업 특구를 지정하는 방식이 낡았고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크게 안 된다. 가상현실은 가상 세계에서 체험인데 특구 지정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지만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논쟁만 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그 가상 융합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의 투자라든가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고요. 또한 적은 자본으로 산업 육성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규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한정된 지역으로라도 마음대로 서비스를 상상해보고 활용해보는 것만이 이 메타버스 글로벌 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이라도 저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을 따라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상 증강현실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 장치만을 제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5G 통신 기술, 반도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리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나온 창의적인 결과물이야말로 다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 상품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작은 자본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메타버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규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일단 일정한 지역 정도의 규제 프리 또는 네거티브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한국 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황철호 국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황철호 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또 제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발표 앞서 제가 작성한 토론문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토론문에 앞서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오늘 이제 제 발표 전에 아까 이제 김정상 국장님부터 하셔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법적 쟁점 과제 그리고 저작권 관련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앞에 두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그 멀티 페르소나 및 디지털 휴먼 인격권과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슈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멀티 페르소나 및 디지털 휴먼 인격권에 대한 그 이슈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그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은 그 다양한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각 가상 세계에서는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성격인 페르소나와 관련된 이슈가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아시겠지만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는 가면을 나타내는 그 말로서 뭐 외적인 인격, 가면을 쓴 인격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각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가상 세계에서 동일한 자아 또는 그 적적 수준의 다중 자아를 발현하면 다양한 인간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수준이 심각해진다면은 현실 세계, 즉 물질적 세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자아에 기반한 정체성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가상이 이제 중첩돼 버리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들의 경우 현실의 자아를 노출하는 것이 아닌 욕망하는 자아 혹은 타인에게 보여지고 싶은 자아 표출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허언증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구현하고 또한 익명성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메타버스 역시 이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실제 세계와 메타버스에서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느끼고 표출하고 싶지 않는 자아를 들켜야 하는 순간에 맞닥칠 경우에는 실제 세계의 자아에 대한 트라우마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내가 희망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나의 페르소나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나쁜 방향으로 악용이 된다면 사기라든지 사칭 등의 범죄 이슈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구형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과 초상권 그리고
딥페이크 측면에서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휴먼 인격권에 대해서는 그래픽 디자인 및 인공지능의 발달에 힘입어서 가상세계 내 NPC 등은 점점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모사하고 있으며 이 이용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휴먼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TV를 보니까 신한은행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도 정말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자 아이돌을 내세워서 또 홍보를 하는 것들도 최근에 또 제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디지털 휴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인류 혹은 상황에 대한 사회 학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부작용도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디지털 휴먼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모사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AI 캐릭터인 이루다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을 고려해 본다면은 디지털 휴먼에 대한 인격권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디지털 휴먼 인격권에 대한 아까 AI 캐릭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처음에는 당신의 첫 인공지능 친구라는 어떤 모토로 이러한 AI 기반의 챗봇인 이루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디지털 휴먼을 가지고 어떤 성적인 놀이개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한 성희롱이 등장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후 개발사는 이 챗봇 서비스를 중단을 시켰던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휴먼 인격권이라든지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주요 개념은 메타버스 내에서 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대한 부분이며 이러한 창출에 대한 어떤 방법과 그리고 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경제적 행위가 가능해지는 경우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이런 것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소유이냐 개인 유용자의 소유이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실제 세계로 이전 아이템 캐시에 현금화 등이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경제 활동에 의한 이용 창출에 대한 세금 책정, 그리고 메타버스 내 이용자의 경제 활동을 노동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어떤 이슈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메타버스 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의 경우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을 실제 세계로 이전하는 이슈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메타버스와 같은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부분과 관련된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슈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부분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게임머니 이슈와도 연결되어 있기에 어떤 수준에서 해당 이슈를 해소할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협의라든지 또 제도적인 제도적인 방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내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내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 이슈와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메타버스 내 경제 활동을 어느 수준에서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해당 경제 활동에서 납세의 의무를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메타버스 내에서 경제 활동을 노동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 노동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어느 수준의 노동권으로 보장을 할 것인지 등 현재 오프라인 경제활동에 기반을 둔 세법이나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아이들이 많이 또 이용하고 또 활용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어떤 노동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이 됐었을 때 이런 노동법, 세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어떤 정책적인 피드백과 또한 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황철호 국장님은 두 가지 문제를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휴먼 인격권 이 문제는 특히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어떤 부작용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민,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셨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돼 갖고는 다양한 기존의 법 질서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우리가 이 규율을 할 것인가 하는 뭐 유추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법 이론 혹은 법 원리의 형성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한밭대학교 김창화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화 교수님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라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준비되셨으면 김창화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밭대학교 김창화입니다. 네, 화면을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나타나네요. 보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오늘 그 메타버스에서 이제 지식재산 규제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토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이 지금 하나의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제로서의 지식재산법을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할까? 예,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제보다는 어떠한 지능책으로서의 지식재산법의 위치,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규제는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를 위한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 주체, 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지식재산법은 어떠한 지식재산권자 그리고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사람의 모든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법은 하나의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살펴보면 이 프로 IP, 즉 지식재산의 친화적인,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더 충실한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련의 지식재산의 어떠한 그 히스토리들을 살펴보시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의 실질적인 보호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술적 보호 조치까지도 저작권에서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허와 디자인,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디자인에서의 화상, 디자인, 이런 것들이 계속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의 범위도 아까 딜루션과 트레이드 드레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것들의 범위에 있어서 계속적인 어떤 지식재산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이용자를 규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규제, 즉 지식재산 이용이 약화되면 이러한 우리의 어떠한 지식재산법의 궁극적인 목적, 즉 궁극적인 목적은 보호와 이용에 대한 균형으로서 그 균형에서 나타나는 산업 발전인데, 이것에 충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에서도 역시 지식재산 규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 방향성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에서, 그 다음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각각의 특허법과 상표법, 이러한 각각의 지식재산법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 메타버스의 규제, 즉 지식재산법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헌법에서 보시면 모든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지식재산 기본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은 모두 산업발전, 즉 또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 그 다음에 더 보태서 수요자 이익 보호.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대부분의 법들을 살펴보시면 헌법과 지식재산 기본법, 그 다음에 각 개별법, 지식재산법들을 살펴보시면 전부 지식재산 목적은 산업 발전이고 공공복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메타버스의 규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규제는 이러한 방향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개되는 이론인데요, 자연 독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을 우리 재산권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역시 재산권이다,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론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이론들은 지나치게 보호와
생산에만 치중해서 우리의 지식재산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식재산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설명 방법이 바로 자연 독점 이론이고요. 어떠한 지식재산은 자연스럽게 독점하게, 전기와 같이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독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허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비자 이익과 경쟁의 유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허점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점을 자연 독점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소비자 이익과 경쟁의 유지를 보호하도록 어떤 지식재산법은 정해져야 된다, 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 독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설명 이론을 통해서 우리 지식재산이라는 권리가 사적 권리가 아니다, 더 이상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의 제한 원칙들을 바로 설명해 줄 수 있고요. 자연 독점 이론을 통해서 지식재산법의 목적과 이렇게 좀 일치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향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례들을 우리 상표법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것들을 요즘에 최근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저작권법 판례입니다. 구글과 오라클의 판례고요. 이 구글과 오라클의 5월이죠. 한 2달 전에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서 보시면 복제된 부분, 즉 구글이 복제한 부분은 API라고 하는 API라고 하는 부분 중에 선언 코드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API 선언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아도 미리 작성된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선언 코드는 이러한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못한다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공익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즉 새로운 제품의 제작과 혁신적 도구의 제공, 그러한 이 공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구글의 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은 이와 같이 어떠한 그 API나 어떠한 새로운 기술, 이러한 혁신 기술이 나왔을 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그 어떠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저작권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의 대체적인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보시면 요 혁신과 창작, 즉 그 지난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어떤 스트리밍 기술로 인한 저작권 침해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과 창작이라고 하는 저작권 보호법, 저작권 보호,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논쟁을 살펴보다가 어떠한 그 혁신이 더 중요하다, 저작권을 보호하기보다는 혁신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요 세 가지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어시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혁신의 불균형입니다. 즉 어떠한 그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 혁신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저작권 침해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의 어떠한 그 넷플릭스도 없고요, 어떤 유튜브도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의 불균형, 그 다음에 에러 코스트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없앴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혁신을 가질 수 없는, 즉 오류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티게이션은 소송에 대한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저작권 단체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지만 이러한 그 혁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불리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을 보호할 측면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베이 대법원 사건에서도 역시 금지 명령, 즉 어떠한 저작권이나 이런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식재산 보호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해치는지 이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표들의 케이스를 보시면 이러한 캐릭터 마블을 닮았으나 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는 상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즉 어떠한 상표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또한 스트릿클럽에서 상표와 트레이드스를 어떤 그림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이러한 상표들이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이러한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그 밑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헌법 제1조를, 그 다음에 상표적 사용을, 그래서 이러한 상표들이
강력한 보호가 된다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그 우리가 그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기술들이 어떤 설명적인 사용이나 디자인적인 사용, 즉 상표적인 사용을, 즉 상표의 기능을 갖지 않는 사용이라면 보호되지 않도록, 즉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 책임 부분에서 이제 상표나 저작권의 책임이 조금 더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려서 2000년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트리밍 사건 당시에서는 굉장히 그 어떠한 간접 침해, 즉 그런 뭐 플랫폼이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측면이 강했지만 이러한 측면들이 점차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들이 처음에는 어떤 그 저작권 침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혁신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게 되고 특히나 상표의 간접 침해는 우리 미국에서는 저작권보다는 굉장히 더 강력하게 즉 간접 침해를 덜 인정하는 지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간접 침해 측면에서도 점차 어떤 혁신에 대한 보호를 더 중요시하지 어떤 창작이나 어떤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규제고요. 플랫폼 규제는 이제 갑질에 대한 규제, 그걸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뭐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갑질이나 또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책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플랫폼 규제는 학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강력한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승민 교수님이 말씀드려 주셨는데 어떠한 그 법이 미리 앞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제 나중에 최후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나 이러한 방향, 메타버스의 규제 방향이나 어떠한 시기를 정할 때 이러한 점을 반드시 좀 고려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하 교수님이 그 메타버스랑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좀 이렇게 스크린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기술의 이 발달, 특히 혁신적 발달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법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기존의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권력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과의 갈등 문제를 항상 가져오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도 뭐 소니 사건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간단히 제 의견도 하나를 드리면 지금 이 간접 침해, 기여 침해와 관련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상당히 상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법에는 기여 침해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책임 부분이 마땅히 없어요. 우리 법이론하고 영미법 이론이 워낙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뭐 글록스토어 사건과 유사하게 나왔던 소리바다 사건의 경우에도 기여 침해와 관련된 그런 법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방조에 따른 책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조라고 하는 것과 사실 기여 책임은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보기보다는 좀 거리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여 침해와 관련된 그러한 우리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사상으로는 좀 편법적인 그러한 책임 원리를 차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도 새로운 법리들을 좀 개발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법 원리고 책임 범위인가를 정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이제 이 메타버스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가상현실과 관련된 것들도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제 통신이 매우 중요한 이 매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KT의 백이동 상무님 모셔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KT 백이동 상무입니다. 말 들리십니까? 조금 소리가 작습니다. 잠시만요.
예, 백이동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에서 공간 영상 사업부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2014년에 홀로그램 전용 극장을 개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관했고, 그래서 지금 AR, VR 이런 지금 실감 미디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분야는 한 8년 정도 업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 주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오늘 사실 학계나 그다음 업계에서 뭐 전문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좁혀서 하나 정도를 제가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휴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기존에 있던 AR, VR 이런 사업들을 현업에서 하면서 좀 새로운 개념인데 메타휴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회사도 메타버스 이 개념 잡는데 좀 갑론을박이 되게 많습니다. 뭐가 메타버스인가? 그래서 저희가 찾아볼 때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자료가 그래도 좀 이해하기 훨씬 쉬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인간, 공간, 시간에 대해서 메타버스의 경험을 이제 새롭게 디자인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축들이 인간, 공간, 경험이라고 하면 인간은 기존에 있던 현실 세계에 있던 휴먼이라고 그러면은 가상 세계와 접목을 하는 메타 휴먼이 있을 거고, 공간은 우리의 현실에 있는 물리 공간과 가상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희 홀로그램처럼 과거에 있던 사람들을 소환하기도 하고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기존에 있던 AR, VR 사업하고 좀 다른 인간의 메타 휴먼이 저희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저희도 학습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메타휴먼을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전 뉴스와 다른 현업에서 좀 겪어보니까 지난달 뉴스하고 일주일 전 뉴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메타버스 세상들이 가져다 주는 사회경제적인 트렌드 특징이 뭘까?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뭐 생산성, 효율성 향상 도구로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일하는 방식과 삶의 모든 영역으로 모든 것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1번을 좀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메타버스가 하고 있던 뭐 새로운 디지털의 영역을 본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2D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3D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3D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다가 두 번째가 좀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주목할 점 중에 하나가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제가 인간, 공간,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공간은 사실은 이동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접속의 개념인 것 같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재정의를 저희도 지금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거는 기존에 있던 우리가 로블록스나 뭐 포트나이트도 마찬가지고 게임 요소를 접목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앞단의 토론에서 많은 말씀 주셨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이런 게임이나 플랫폼 속에서 게임 아이템들은 사실은 사용권이었습니다. 자산의 사용권이었는데 최근에 암호화폐나 뭐 NFT나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지금 활발해지면서 소유권으로 권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자체가 비즈니스에 많은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들 속에서 누군가가 있던 중앙화에서 탈중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좀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머시브 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뭐 실감 미디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김성균 교수님도 뭐 이야기해 주셨던 이머시브 이코노미가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메타버스가 핫 트렌드가 되고 업계에서도 저희 통신회사인 저희도 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속에서 제일 중요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휴먼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휴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앞단에 있던 뭐 황철호 실장님께서도 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메타휴먼은 사실 디지털 제작자가 외모도 바꿀 수가 있고 인종도 바꿀 수가 있고 스타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과거에는
실감나게 못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3D 컴퓨터 기술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메타휴먼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이런 메타휴먼이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의류 모델들, 그다음에 아나운서, 뭐 앵커, 뭐 댄서, 뭐 기업 모델들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시를 좀 살펴보면 너무 다양한 사례가 많은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실제 이마라는 모델을 이제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케아 전시장에 먹고 자고 이런 요리를 하는 일상을 또 보여줬는데 이런 모델들로 해서 한 7억 원 정도를 좀 수익을 올렸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3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질, 미국계 이거 릴 미켈라를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미국 스타트업 기업이 브로드가 만든 이제 메타휴먼입니다. 그래서 이 릴 미켈라가 샤넬, 뭐 DKNY, 뭐 요즘은 더 명품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패션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지금 팔로우가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릴 맥켈랄은 2018년에 온라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사람의 25인에 뭐 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30억 원의 이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타휴먼들이 직업적으로 뭐 모델들도 나오고 가수 활동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왜 활성화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메타휴먼들은 나이도 먹지도 않고 캐릭터를 막 바꿀 수 있고 사생활 문제도 없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지금 메타휴먼이라는 걸 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이미지를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이런 모델들을 선정을 하면 자사의 모델들이 맞을까? 핏이 맞다고 그러면 이런 메타휴먼들, 그러니까 일반 모델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다양한 이제 광고료를 지불을 해야 되고 이미지에 대해서 손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이런 광고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기업들마다 내가 필요한 메타휴먼을 창조를 하고 그 창조를 대행해주는 비즈니스가 이제 생성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면은 릴 미켈러 같은 300만 명의 팔로우가 앞으로는 굉장히 확대될 거다. 우리나라 기업만 보더라도 뭐 LG의 이제 레아라는 모델이 있고 삼성도 사실 메타휴먼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셈을 살짝 이제 선보인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메타휴먼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향후에 어떤 면을 고려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토론장에서 오늘 뭐 자기 법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규제적인 측면, 지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할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메타휴먼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인간과의 공생일 겁니다. 공생일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앞단에 있던 그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디지털 성범죄 이슈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휴먼이라고 하기 이전에 실제로는 그 신체를 합성을 하고 복제한 딥페이크 기술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미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5년에 3,768건이었는데 지금 2020년에 35,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연 앞으로 메타버스가 훨씬 지금보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뭐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막고 어떻게 또 건강하게 생태계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살펴보면 메타휴먼이 순수하게 완전 가상에 있던 이제 릴 미켈러 같은 경우는 완전 가상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MBN에서 최근 이제 시작했던 디지털 김주아 앵커가 있습니다. 그 보신 분이 있으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김주아 앵커하고 다른 디지털 김주아 앵커가 뉴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AI 메타버스 김주아 앵커를 전혀 다른 김주아 앵커로 볼 건가? 또 이재 아나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재 아나운서의 메타휴먼은 그러면 이재 아나운서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메타휴먼을 보여야 될 건가? 인간하고 전혀 복제를 한 메타휴먼, 현실에는 있지 않은 메타휴먼을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그 로봇 쪽을 한번 살펴봤는데 인간을 점점 닮아가는 이런 게 가면서 어느 수준이 되면 인간하고 너무나 닮아가며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런 현상을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메타휴먼 쭉 조사를 해보면 아직은 표정이나 그다음에 이런 그 미묘한 이런 그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은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불쾌한 골짜기 현상은 정말 이 기술들이 점차 빠르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메워질 거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메타휴먼들은 점차 늘어날 건데 이게 과연 이 현상들을 지금 법적인, 제도적인, 그다음에 뭐 노동법적인 준비는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메타휴먼을 대상으로 성희 로그를 하거나 인권 모독을 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성립하는가? 그래서 뭐 제가 짧게 조사는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메타휴먼이 이제 성희 로그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뭐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타휴먼은 제작자나 기업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뭐 의견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른데 과연 이렇게 디지털 이지 아나운서나 김주호 아나운서에 대한 메타휴먼도 이렇게 봐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메타휴먼들이 이제 이분들은 키만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영상들로 보여줄 수 있고 댄스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메타휴먼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침해할 건데 인간의 공존이 아니라 메타휴먼이 점유를 하는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이런 사회적으로도 그냥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뭔가를 지금 생각해야 될 때다. 그리고 저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광속으로 이런 메타휴먼을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뭐 비전문가입니다 합니다만 이런 메타버스 세상들이 명확한 규범과 룰이 정해지고 있지 않은데 과연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지금 뭐 여기에 토론 패널 참석하시면 아시겠지만 NFT나 그 블록체인 기술을 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사각지대에 몇 년 동안 놓여 있었는데 거기는 그 뭐 거래소나 사업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방치를 하면 거대한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행을 할 수도 있고 뭔가의 룰은 정해줘야 될 텐데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쯤에는 이런 뭐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지금 현실을 좀 반영한 규범과 법률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세션 2에서 중앙대학교 손승훈 교수님이 얘기했던 법정책적 과제도 내용이 어느 정도의 뭐 방향성들은 좀 있는 걸로 봤고요. 그리고 법제연구원의 정원전 연구원님께서 저작권법적인 걸 봤는데 저는 이제 이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발제를 했고요. 오늘 뭐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로 메타휴먼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사람이 아니면서도 가장 사람에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면서 또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대우를 받아야 되면서 동시에 또 가장 사람과 유사한 법적 대우를 서로 모순되는 것들을 서로 추구하다 보니까 갈등이 상당히 많이 법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 이 타인의 메타버스를 허락 없이 만들 수 있는가? 이거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들고 그게 그 사람의 무슨 초상권이나 뭐 인격권 침해 기존에 그런 것들을 넘는 다른 침해를 또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맞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방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법적인 측면에서도 형법, 민법, 나중에 저작권법, 나아가 헌법적인 측면까지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큰 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모 연구위원님 모셔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토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강준모입니다. 여기 발제 내용이나 참석하신 토론자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법학에 대해서 법학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법학이라기보다는 뭐 산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를 약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 작년까지는 작년 말에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꽤 오래전에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게 정책 그 환경에서 이슈가 된 건 사실 작년 한 10월 정도에 이제 2021년부터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기사들이나 리포트, 컨설팅 회사 리포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감 콘텐츠, VR, AR, 최근에 XR이라고 하고 작년 연말에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가상 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 합동의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계속 이슈가 되는데 사실 올해 논의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책 위에서는 약간은 그냥 기존에 했었던 VR, AR 혹은 약간 그 가상 융합 경제라고 하는 말을 래핑을 그냥 새로 한 것이 아닌가, 새로운 우산을 그냥 우산만 바꿔 씌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메타버스의 이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타버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정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승민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도 사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세계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활동이 이제 메타버스의 범주에 속한다. 사실 저희가 VR, AI라고 하는 약간 특정한 약간 기술이나 산업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발제 그 이승민 교수님, 손승호 교수님, 정원준 교수님이 사실 저도 약간 일을 같이 해보면서 배경적으로는 이제 가상 그 VR, AR 쪽에서의 법제도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좀 하시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토론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메타버스를 한번 정의를 특별히 딱 내려놓지 않고 사실 이제 나타나는 특성이라든가 사람들이 좀 고려하는 요소를 살펴보면은 이게 그 로블록스 이제 CEO가 이제 작년 키노트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제작하거나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 때 고려하는 요소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사실 이 8가지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를 설명하는데 되게 유의미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8가지 요소를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사실 그냥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프렌즈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around the world 혹은 글로벌리 그리고 끊김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친구의 상호작용, 소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이 메타버스에서는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VR에서 사실 많은 컨텐츠,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사전에 제작돼서 제작돼가지고 그걸 경험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적어도 이슈가 되고 있는 포트나이트라든지 아니면 로블록스, 제페토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혼자서 즐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메타버스를 최근의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할 때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Millions of experience. 그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현실처럼 몰입이 되는 이머시브한 그렇게 컨텐츠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장한다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건 뭐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원활한 메타버스 경험을 위해서는 그 내부가 어쨌든 간에 현실과 약간은 분리되어 있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든 현실과 완전하게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공간이든 기본적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 혼자서 쓰는 공간이 아니라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안전한 그런 세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계 내부에서의 경제 활동들도 이제 형성이 되어가는 것들이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떻게 특정한 뭐 딱 메타버스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런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있는 디지털 현상들의 디지털 그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의 많은 부분이 다 메타버스에 포함된다고 하는 걸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우선 로블록스가 이제 앱스토어 등록되어 있는 거 보면 다 카테고리는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MMORPG 뭐 되게 아주 전통적인 울티마라든가 리니지, 뭐 와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엘더 스크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참 좋아하는데 네, 이 MMORPG에서는 이미 다 메타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MORPG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그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게임 캐릭터를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만들어져 있는 게임 캐릭터들이지만 사실 거기에 다양한 아이템을 붙여서 나만의 특성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바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당연히 다른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게임 내부에서 당연히 독특한 세계관을 롤플레잉 게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게임들은 자유도가 되게 높은 게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관 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아이템을 산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게임마다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르지만 게임 내부에서의 경제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그런 기존에 있는 게임들은 콘텐츠를 제작사들이 제공해주는 형태였다면 로블록스는 이제 콘텐츠를 유저들이 직접 콘텐츠까지 생성을 해서 경험을 유저들이 만들어서 생성해주고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좀 기존의 게임들과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NS 이제 제페토는 마찬가지로 앱스토어에서 소셜 네트워킹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SNS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뭐 저희한테 제일 익숙한 거는 싸이월드인데 페이스북보다 저는 싸이월드에서 더 재밌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미니 홈피에 보면은 제일 첫 화면에 미니 홈이라고 있고 거기 미니미가 나오죠. 여기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아바타로서의 미니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미니룸 공간을 내 마음대로 꾸미고 미니미도 꾸미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를 좁은 공간이지만 그걸 이제 스냅샷 형태로 이제 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로블록스를 아마 하신 분, 제가 물론 로블록스를 뭐 게임으로만 게임으로 분류를 여기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로블록스 실제로 해보시면 거기서도 뭐 집 같은 거 있어서 꾸미고 사람들이랑 친구 맺거나 가족 맺거나 이런 것들 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페토는 뭐 소셜 네트워킹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아바타를 생성하고 뭐 실시간으로 소셜 활동에 참여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싸이월드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 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XR 같은 경우 뭐 앞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그런 게임이나 SNS는 기본적으로 B2C 부분의 분야에서의 활동일 텐데 뭐 MS 홀로렌즈, 뭐 비직스 같은 그런 글래스 이런 그런 디바이스를 이용한 최근에 이제 B2B 분야에서의 활용도 뭐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는 약간 AR이나 MR 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긴 했습니다만 네.
다양한 그 용례들 그 사용 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게임이나 SNS와는 약간 다른 방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만 뭐 이용자라 뭐 원격에 있는 동료나 전문가 또는 이제 뭐 가상의 인간 결국 AI가 만든 그런 반응해주는 그런 가상의 인간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뭐 경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그 요소로 설명을 했던 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하나는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전통적으로 VR AI 쪽에서 항상 말씀하는 그 여러 부처의 소관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일관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다. 특히 이제 실감 콘텐츠 정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금 뭐 김정삼 국장님께서 기조 발표를 해주셨고 지금 또 이제 뭐 과기정통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실감 콘텐츠에 또 다른 또 콘텐츠 쪽 분야에서의 특히 게임 쪽과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정책을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이원화된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정말로 개념적으로 이게 뭐 차세대 플랫폼이다 아니면은 뭐 이걸 크게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이원화 돼가지고 콘텐츠 쪽은 하나 가져가고 뭐 기술적인 거는 또 과기부에서 가져가고 뭐 디바이스는 산업부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계속 정책이 집행되어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에서 사실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졌고 제가 다음에서 뭐 아마 그 가상융합진흥법이라고 지금 그 과기정통부하고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부처 통합 같은 거를 특히 규제에 있어서는 부처 통합을 해서 뭐 원스톱 창구를 만들고 이렇게 좀 더 지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뭐 예, 그 항상 그 신산업 쪽에서 그 융합형 산업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몇 년째 같은 문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가 아니라 지능이라고 하는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부에서 하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사실은 기존의 뭐 XR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사실 메타버스가 XR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합쳐서 다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승민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양방향성이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게임물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뭐 적용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최근에 뭐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셧다운제 적용 우려 때문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으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두면은 이제 제작 플랫폼의 일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활용성이라든가 안에 좀 콘텐츠가 구현되는 방식을 보면 게임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콘텐츠든 어느 분야에서 활용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논의가 좀 빨리 이번 셧다운제를 계기로 이 차라리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좀 콘텐츠 쪽에서 게임과는 분리되어 있는 무엇인가로 정의를 해서 사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다음은 독과 전문제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는데 이제 이 발전 방향에 따라서는 지금에서의 특히 이제 지금 빅테크 뭐 가파라든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사실 좀 타겟이 되고 있는데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그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뭐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는 좀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가 뭐 물론 이제 스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게임 플랫폼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VR 콘텐츠를 좀 다루는 게 따로 섹션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체적인 앱 또는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현재로서는 뭐 앱마켓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이 뭐 구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와 다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결제 모듈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제거하고 생각해 보면은 뭐 별도로 다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팀도 당연히 PC에서 블리자드도 마찬가지로 뭐 이 게임 회사들 다 PC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 가능해서 거기에 결제 뭐 등록하고서 다 갈 수 있고요. 근데 메타버스 시장 물론 이제 이거는 또 산업 쪽에서 계신 분들은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나 콘텐츠 사업者중심으로 아직은 지금은 조금 더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고 여기에서 아직 뭐 당연히 뭐 활성화 초기라고 하는 약간 느낌이 좀 있어서 뭐 아직은 빅테크 기업들의 약간은 입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모바일 베이스로 딱 간다가 아니라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어떤 지금 적어도 지금 보이는 거는 기기에 대해서 약간은 어떤 인디펜던트하게 좀 발전돼 있는 반대로 말하면 플랫폼 여러 가지 플랫폼 모두를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콘텐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좀 그 사례를 써놨는데 뭐 OS 중립적으로 상당히 많은 뭐 윈도우, 플스, 엑스박스, 닌텐도, 뭐 안드로이드 다 지원을 하고 뭐 애플은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공식으로 나와 있고요. 로블록스는 윈도우, 뭐 맥, 안드로이드, 맥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브나 뭐 오큘러스 같은 VR 기기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엑스박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세계관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결과적으로는 뭐 약간은 게임과 좀 유사하다는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하는 게 왜냐면 메타버스 내부에서 이제 상정하고 있는 세계관들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앞에서 플랫폼 뭐 이동성이라든가 호환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의견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때문인데요. 메타버스마다 그리고 있는 약간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티호밍을 하게 되고 굳이 다른 데서에 있는 캐릭터, 다른 데 있는 아바타를 이쪽으로 가져오지 않는 게 결국은 메타 휴먼을 만들 때 사실 아까 멀티 페르소나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경험, 내가 다른 지금의 현실에서의 세계관과 다른 또 다른 캐릭터, 뭐 어떤 플랫폼 A라는 플랫폼 포트나이트에서 하는 플랫폼과 로블록스에서 내가 만든 그 아바타들이 다 다른 세계관에서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멀티호밍이 이루어지고 독과점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독과점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 약간 시기상조의 일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는 2022년 내년 사실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이라든가 애플이 그 VR AR 그 디바이스를 발표하겠다라고 약간은 예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MS도 마찬가지고 오큘러스도 결국은 페이스북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모바일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앱스토어 기반의 약간은 키퍼로서의 그런 역할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은 대형 ICT 기업이 메타버스 시장, 특히 VR, AR XR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두게 되면 그 기기에서의 지배력이 또 앱 시장이나 콘텐츠 시장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또 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뭐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뭐 그냥 좀 우려 정도인 거고, 네, 아직은 뭐 저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좀 생각을 하는 건 이제 물론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냥 3D 모델링 엔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유니티랑 제가 언리얼이라고 얼리언 엔진이 이제 에픽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거의 두 가지가 양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약간 저한테는 iOS랑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OS 시장을 양분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iOS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은 베타적으로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원래 오픈소스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뭐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그 확장이 되면서 네, 그 모델링 엔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나면 이제 의존도가 점점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텐데 이게 이제 또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 뭐 그냥 결국은 그 컨텐츠 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뭐 디바이스는 아니지만
그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OS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이 실제적으로는 시장 지배력이 올라가면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정책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주제 발표에 가까운 수준의 상세한 내용, 뭐 거버넌스까지 포함해서 좋은 발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이스북의 허욱 상무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대외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허욱 상무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메타버스와 관련한 주요 정책 쟁점들, 또 앞으로의 과제들과 관련한 이런 전문가들 토론회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AR, VR을 포함한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은 오랜 기간 동안 VR 디바이스나 플랫폼, 생태계 등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아마 지난해 하반기인 아까 강준모 박사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오클러스 퀘스트 2를 발표한 게 지난 한 9월, 10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으로 사실은 많은 사용자들이 VR 또는 메타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한 것이 또 메타버스에 관련한 여러 일반인들의 관심을 좀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 앱이든 또 뭐 VR 관련한 컨텐츠건 여러 개발사들도 사실은 저희 오큘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사실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사실 뭐 꼭 이런 VR 디바이스를 또는 VR 환경에서뿐 아니라 기존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AR 기능을 사실은 꾸준히 개발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왔었고요. 뭐 또 이런 그 단순 그 스마트폰 환경에서 AR 기능을 넘어서서 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그 AR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소비자들께 그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페이스북은 AR, VR 분야에서 뭐 선도기업으로서 보다 책임감이 있는 이제 AR, VR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위해 크게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never surprise people, 뭐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사용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는 건데요. 저희 제품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저희 제품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용자들과 관련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컨트롤 기능을 제공하자라는 건데요.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은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consider everyone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저희가 제품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에 고려하자라는 뜻인데요. 저희 제품을 뭐 사용하든 안 하든 또 실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 플랫폼 또는 제품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든 배경을 고려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people first인데요. 사람을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뭐 그 사용자 개개인뿐 아니라 이 사용자가 형성되어 있는 또 그 우리 사회 커뮤니티 그리고 또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뭐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의 이익에 최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토론의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 구상에 따른 뭐 제도적, 법적 쟁점을 보고 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그 과기부 김정상 국장님의 이제 기저 발표에서도 그렇고 발표하셨던 그 발제자분들의 발제에서도 거의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승민 교수님과 손승우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를 통해 제기해 주셨던 부분들은 뭐 사실 저희 그 AR, VR 관련한 디바이스 개발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페이스북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쟁점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측되는 쟁점들이죠. 이런 쟁점들에 대한 이제 법적, 제도적 대응은 조금 사안에 따라서 좀 구분되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메타버스가 할지라도 사실은 결국은 뭐 그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자나 또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현실의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많은 어떤 현재 이제 제도나 규율로도 지금 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실 이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현재의 어떤 제도나 규율이 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좀 부족하거나 또는 현재의 제도가 메타버스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더 이제 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그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안이 이게 프로블럼인지 딜레마인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하고 그 구분에 따라서 어떤 좀 방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블럼, 즉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뭐 쉽지는 않더라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메타버스 활용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 제도적 개선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 주셨던 뭐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부분도 이제 뭐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또 여러 케이스를 앞으로 다루면서 또 사회적 합의를 사실 저희가 사실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딜레마 문제의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어떤 해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옵티마이제이션은 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치나 이념이나 제도의 충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뭐 트레이드 오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향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이제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게 시스템 운영자의 뭐 책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제 딜레마들이 뭐 없는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메타버스, 그러니까 VR 가상현실에서의 어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뭐 혐오나 괴롭힘 또는 뭐 성적 착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줄이고 또 방지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 운영자들은 사용자들의 활동을 어디까지 감시하고 기록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도 사실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쟁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상에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어떤 아바타 또는 사용자 간의 대화는 통신 비밀에 이제 보호가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공개된 어떤 플랫폼상의 기록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자가 어떤 뭐 신고 기반이 아닌 선제적으로 어떤 이런 괴롭힘 또는 어떤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응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대화를, 그러니까 모든 그 사용자들의 대화를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이런 대화 기록은 어떻게 보존돼야 되는지, 만일에 나중에 어떤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복잡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멀지 않은 미래에 지금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처럼 스마트 글래스, AR 글래스를 통해서 다양한 통신이라든지 또 AR, VR 상황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AR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에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타인에 대한 초상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문제는 또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보호 주체가 디바이스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책임인 건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현재 관련한 뭐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들이죠, 뭐 개인정보 관련 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뭐 현재로서는 조금 앞서가는 예를 뭐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좀 딜레마적인 성격을 가진 그 쟁점들은 사실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명확한 해답이 사실 나올 수는 없고,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가치를 새로운 어떤 메타버스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방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뭐 여기 대부분 오늘 전문가분들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 어떤 법적인 검토 사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지만, 산업계의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뭐 쟁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들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자분들도 몇 번 말씀 주셨지만 자율규제 사업자들 또는 시민사회 뭐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어떤 자율규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차후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제도적 어떤 그 설계를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번 저희 최근 몇 년간 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관련한 어떤 그 제도라든지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샌드박스 제도를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저희 페이스북은 뭐 AI라든지 AR, VR 기술 또는 뭐 제품 개발 관련해서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위치를 또 가지기 위해서 사실 오픈 루프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뭐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들,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 기술 또는 제품 또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세계 각국의 이제 샌드박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샌드박스에도 저희 페이스북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또 싱가포르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겠습니다만, 메타버스 관련한 이제 쟁점들에 대해 뭐 너무 이른 규제 신설 논의보다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앞으로의 미래 기술에 대한 좀 적절한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분 더 우리가 토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두 분 토론자 분께서는 좀 짧은 시간에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법제연구원 김명하 연구위원님 발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약해서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저는 한 5분 정도로 짧게 말씀드리고 다른 한 분께 좀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양한 법제 개선이 좀 필요하고 현행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 현실 세계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이런 판단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작권 쪽이나 그다음에 형사법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에 발제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메타버스 내 경제 활동 주체에 대한 좀 논의를 토론문으로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뭐 DAO 또는 DAO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 내에서 그 회사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뭐 조합도 가능할 테고 위안 책임 회사도 가능할 테고요. 초기에는 이제 이게 블록체인을 발행함으로써 일종의 지분 발행이 가능하냐 정도의 논의였다가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확대가 되면서 이 메타버스 내에 영리 활동이라든지 계약법상의 여러 가지 지위,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영위하는 많은 그 경제 활동, 그러면 그 경제 활동 주체는 어느 지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활발한 논의가 적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미국의 와이오밍에서는 이 DAO를 LLC 유한책임 회사로 승인을 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고, 이 국내 기사 내용을 좀 간추린 내용이고요. 실제로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가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최신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역시 정식 DAO LLC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메타버스 운영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 운영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주체, 그러면 그 주체 간의 계약법상 지위라든지 또 그 이용자 또는 그 생산자로서의 그 동시 지위를 가지게 되는 다양한 이용자의 지위, 그 프로슈머들을 어떤 식으로 이 계약법상 지위를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재산권 관련된 얘기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다만 이 재산권 관련된 얘기에서 뭐 NFT 논의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 NFT 자체는 해시값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전송권이나 복제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저작권 문제, 아까 손승우 교수님께서도 자료에서도 설명을 주신 것처럼 이 NFT는 일종의 가상 자산이나 그거를 결제하는 수단 또는 인증 수단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신원 인증과 유사하게 그 사람이 맞는가라는 인증의 수단인 거고 그 사람 자체는 아니라는 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콘텐츠 서비스랑 메타버스 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관리 감독 차원에서는 어느 부처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조금 확립하고, 또 이 NFT 문제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메타버스 내 경제 활동의 대가로서 그 가치 평가를 기존의 콘텐츠 가치 평가로 할 것인지, 새로운 가치 평가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등등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중개거래 서비스로 볼 건지, 플랫폼의 문제로 볼 건지, 또 서비스 제공자를 어떤 계약법상의 지위로 볼 건지, 이런 다양한 또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노드 외 제3자의 참가 문제라든지 암호화폐의 지위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기존의 법제와 연결할 것인지,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박재환 대표님이나 금방 그 페이스북 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나 규제 샌드박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저희 입법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에서 이 포괄적 정의라든지 유연한 입법 체계를 적용하는 그 기준을 권리의 제한의 경우에는 명확하고 적을수록 좋고 그리고 권리를 주는 규정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공무원분들도 적극 행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 실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토론자의 토론을 들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김동현 회장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요점만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도 손승우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한 건데요. 전 세계에서 보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밖에 안 씁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게임하고 가상자산 산업에서 일부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버추얼 월드 아니면 버추얼 스페이스. 미국, 유럽 다 그렇고요. 일본은 가상세계, 가상공간, 중국은 허위 세계, 허위 공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 트렌드에 지난 1년 동안에 각 국가별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얼마나 사용을 검색을 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만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를 검색을 해보면 한국의 메타버스 붐이 잔뜩 일고 있다. 그런 기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갑자기 한번 확 솟구친 적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올해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날 뭐가 있었냐면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를 언급한 날입니다. 그거 말고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메타버스를 제일 먼저 지향한 로블록스라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블록스가 주창하는 메타버스라는 단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추얼 월드나 버추얼 리얼리티처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상세계가 기존의 세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면 1, 2, 3차 산업은 광물 자원을 채굴을 해서 가공을 하는데 에너지고 기술이고 그다음에 결과물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용도 폐기된 쓰레기까지 전부 텐접을 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의 자원은 문화자원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인간의 창의력이고 기술도 전부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그리고 결과물 생산 결과물도 콘텐츠고요. 그리고 이거는 용도 폐기가 되면은 자연 소멸돼 버립니다. 전 과정이 다 인텐저블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현재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 있는 법은 텐저블에 근거한 법률 체계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이 가상세계에서는 인텐저블한 법률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협회가 문화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가상 국가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겠냐 해서 제가 디자인을 해서 드린 겁니다. 이 안에 이제
뭐 문화부에서 관장하는 그 뭐 박물관, 미술관, 그다음에 공연장,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 그다음에 관광 시설, 그 국립공원 같은 관광 시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간에 집어넣어서 이 가상 문화 도시를 구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민간 주도로 구축이 되면서 아까 발제자께서도 좀 언급을 하셨지만 이미 경제 활동까지 시작되고 있는데 정부의 통제 없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정부 상태의 가상 국가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나중에 국가가 여기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토지 공개념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지만 지금은 이 가상 공간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상 토지 공개념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부 통제하에 이런 공간 구축이나 이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 도시 건설 규정은 지금 이미 그 IT 대기업들이 대형 건축 설계 사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도시를 건축을 하는데 실제 도시를 건축하는 건축가들이 개입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서 상권이 조성이 되면 그 상권에서 먼저 이윤을 발생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건물을 크게 진다거나 눈에 잘 띄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를 현실 세계에서 조정하는 게 국토계획법하고 건축기본법인데요. 그런 거가 이제 이 가상 세계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성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가상현실 기술은 오감을 통해 소통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인간 행동 중에 오감을 동시에 쓰는 행동이 밥 먹을 때하고 섹스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을 하면 버추얼 섹스로 의도하지 않아도 수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개입이 되면 아주 복잡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유명 연예인으로 얼굴을 바꿔치기 위해서 3D 아바타 얼굴을 바꿔치기 위해서 버추얼 섹스를 하면 이게 강간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부터 그다음에 이거를 아바타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서 친구한테 주면 이거 인간에 의한 특수강간죄냐 아니냐 근데 다 강간죄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런 걸 보고 연예기획사 사장이 연예인과 합의해서 연예인의 3D 아바타 데이터를 만들어서 통신망을 통해 판매를 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버추얼 섹스를 할 수 있게 했다면 이게 매춘 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성매매 방지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런 부분부터 해서 지금 온라인 가상 세계를 저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공급자들과 그 다음에 헤비 유저들이 로마 제국의 로마 공화정의 원로원과 로마 병정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유리하게 룰이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상 세계를 지배하면서 PK 아이템 거래, 확률형 아이템, 딥페이크, 해킹 등으로 초보자나 라이트 유저들을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 세계에도 근본적인 선악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그 만행에 저항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계명을 보편 타당한 선악의 기준인 십계명을 만드셨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불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불교 쪽을 또 알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천수경의 십악참회라고 있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2000년 전 일이니까 누가 뭐 표절을 했는지 그건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상 세계에도 이와 비슷한 보편 타당한 그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가지는 채웠는데 제가 좀 배움이 부족하다 보니 나머지를 못 채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문학 쪽 계신 분들이 좀 이 나머지를 좀 채워서 가상 세계의 보편 타당한 선악의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드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저 계획은 저희가 그 패널 외에 그 참여자들의 질의를 받아서 그 답변을 하도록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미 6시 4분이 돼서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토론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전부 거의 발표급의 토론을 해주셔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로 우리 토론에 대한 시간은 마무리 짓고 긴 시간 동안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